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남편 강민석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저를 없앨 계획까지 세워놓았다는 거리요. 바다에 떨어지기 직전 들은 그 말, 아직도 생생합니다. 잘 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건 2주 전부터 시작됐어요. 제 이름은 박순희, 55세입니다. 남편 강민석과 결혼 30주년을 맞아 울릉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죠. 평소 여행을 좋아하지 않던 민석 씨가 먼저 제안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여보, 우리 울릉도 한번 가볼까? 30년 기념으로. 오래 쉬지도 못했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뒤에 숨은 무언가를 저는 그때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는 2주 내내 민석 씨는 유난히 바빴습니다. 밤늦게 전화 통화를 하거나 서재에 혼자 들어가 문을 잠그는 일이 잦았죠. 어느 날 저녁 민석 씨는 또 서재에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물소리를 잠시 멈췄습니다. 서재 쪽에서 민석 씨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래, 그날로 하자. 보험은 내가 처리했어. 넌 그냥 계획대로만 움직여. 저 여자만 없어지면 우리 둘이서 새 출발할 수 있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어요. 낮고 조심스럽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저 여자라니, 그게 나를 말하는 건가?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냥 회사 일이겠거니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제가 커피를 가져다 주려고 서재 문을 열었어요. 민석 씨는 깜짝 놀라며 노트북 화면을 황급히 닫았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좀 처리하는 중이었어. 민석 씨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굳어 있고 차갑고 무언가를 감추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슬쩍 노트북 화면을 봤어요. 꺼진 화면에 제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그 순간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저는 착각인 줄 알았어요. 민석 씨는 제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차가웠어요. 평소처럼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을 나오며 뒤를 돌아봤어요. 민석 씨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어요. 그 표정이 낯설었습니다. 출발 일주일 전 민석 씨는 갑자기 제 옷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갈 옷을 골라준다며 제 옷들을 하나씩 꺼내며 살폈어요. 그리고 검은색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이거 입어. 너한테 잘 어울려. 검은색 원피스. 저는 장례식장 갈 때나 입는 옷이었어요. 이건 너무 어두운 것 같다고 말했지만 민석 씨는 바다 배경에는 검은색이 잘 어울린다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왜인지 소름 돋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이미 민석 씨는 제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출발 3일 전 민석 씨는 갑자기 보험 얘기를 꺼냈어요. 여보, 우리 여행자 보험 하나 들어놓을까? 요즘 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 여행자 보험이요? 그냥 가면 안 돼요? 만약을 대비하는 거지. 우리 나이에 조심해야지. 민석 씨는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민석 씨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차갑게 변했어요.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너무 짧은 순간이라 저는 착각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회였는데, 그때 눈치챘어야 했는데, 출발 하루 전 민석 씨는 은행에 다녀왔어요.
돌아왔을 때 표정이 묘하게 밝았습니다. 여행 경비를 찾아왔다고 했지만 그 손길이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마치 곧 사라질 사람을 보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민석 씨는 여행 가방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이번 여행 정말 특별하게 만들어줄게. 30년 만에 무슨 로맨스예요? 저는 웃었지만 민석 씨의 눈빛은 웃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죠. 차갑고 단단하고 돌아올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은 듯한 눈빛.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 민석 씨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어요. 평온하게 잠든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도 함께했던 사람. 하지만 왜인지 그날 밤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민석 씨는 이미 모든 걸 결정한 상태였어요. 저를 없애기로.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포항으로 향했어요. 포항에서 울릉도행 유람선을 탈 예정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민석 씨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어요.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회사 이사라며 짧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슬쩍 본 휴대폰 화면에는 이름이 지연이라고 저장돼 있었습니다. 지연. 회사 이사 이름이 뭐였더라? 이지연.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 문자가 나중에 제가 알게 될 모든 진실의 시작이었어요.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푸른 바다, 하얀 파도, 날아다니는 갈매기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그 바다가 무섭게 느껴졌어요. 포항 항구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파도도 높아 보였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서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여보, 날씨가 안 좋은데 괜찮을까요? 괜찮아. 선장이 문제없대. 민석 씨는 제 말을 끊으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왠지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유람선에 오르기 직전 저는 무언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민석 씨가 항구 반대편을 힐끗 쳐다봤거든요. 그곳에는 선글라스를 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날씬한 체구의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고 검은색 코트를 입고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민석 씨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민석 씨도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신호를 주고받는 것처럼. 저 사람이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민석 씨는 모른다며 시선을 피했어요. 하지만 저는 분명히 봤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를 따라 유람선에 올라타는 걸. 그리고 민석 씨가 그 여자를 의식하며 움직이는 걸.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유람선 안은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인지 승객이 많지 않았어요. 우리는 2층 객실로 올라갔습니다. 객실에 짐을 풀고 앉았을 때 민석 씨는 조금 있다가 갑판에 나가자고 했어요. 날씨가 안 좋다고 했더니 바람 쐬면 좋다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유람선이 출항했어요. 큰 백고동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파도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배가 크게 흔들렸어요. 저는 멀미가 날 것 같았습니다. 좀 누워 있겠다고 했지만 민석 씨는 제 팔을 잡으며 잠깐만 참으라고 했어요. 그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하늘은 더 어두워졌고
바람은 더 세졌어요. 민석 씨가 일어나며 이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지금요? 바람이 너무 세요. 지금이 좋아. 파도 보면 멋있어. 민석 씨는 제 손을 잡고 일어섰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갑판으로 향했어요. 복도에서 저는 그 여자를 다시 봤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여자. 그녀는 객실 문 옆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민석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석 씨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갑판 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세게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정말 춥다며 들어가자고 했지만 민석 씨는 사진 한 장만 찍자며 제 허리를 잡고 난간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갑판 위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날씨가 안 좋아서 대부분 승객들은 객실에 있었죠. 민석 씨와 저,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곳에 선글라스 낀 여자. 그 세 명만 갑판에 있었어요. 민석 씨는 저를 난간 가까이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위험하다며 난간이 너무 낮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석 씨는 괜찮다며 제 허리를 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전혀 다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몸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난간과의 거리를, 바닥까지의 높이를,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를, 모든 걸 계산하는 듯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 위험하다는 본능. 하지만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며 몸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민석 씨가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잠깐만. 별 하나 떴어. 저기 봐. 민석 씨는 제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했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캄캄한 하늘에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석 씨의 손이 제 등을 밀었어요. 짧고 정확하고 망설임 없이 제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난간을 넘어 바다 쪽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는 민석 씨의 얼굴을 봤어요. 그 얼굴에는 충격도, 당황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표정이었어요. 비열함이 깔린 표정. 그리고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잘 가. 제 귓가에 그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렸어요. 차갑고 낮고 끝을 확인하는 듯한 목소리. 그리고 저는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철퍽 차가운 물이 온몸을 덮쳤어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입과 코로 들어왔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물 위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팔을 휘저으며 발을 차고 숨을 쉬기 위해 안간힘을 썼어요.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외쳤어요. 하지만 바람 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는 묻혔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람선을 봤어요. 민석 씨는 난간에 기대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선글라스 낀 여자도 서 있었어요. 둘은 서로를 보며 무언가 확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돌려 객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치 계획대로 일이 끝난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걸, 민석 씨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그리고 저 여자가 공범이라는 걸. 물속으로 다시 가라앉았어요. 옷이 물을 머금어 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대로 끝인가? 30년을 함께 산 남편한테 이렇게 버려지는 건가? 고작 이렇게 죽는 건가?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팔을 잡는 게 느껴졌어요.
강한 힘으로 저를 끌어올리는 사람. 저는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든 남자의 거칠지만 따뜻한 목소리. 정신 차려요. 정신 차리라 카이. 저는 간신히 눈을 떴어요. 작은 어선 위였습니다.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남자가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거친 손, 그을린 피부, 주름진 얼굴. 어부의 얼굴이었습니다. 괜찮토. 숨 쉬소. 숨. 남자가 제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물을 토해냈습니다. 입에서 바닷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참을 토하고 나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지. 남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어떻게 저를 구했냐고 물었더니 그물 걷다가 우연히 봤다고 했습니다. 누가 물에 빠진 것 같아서 급히 왔다고. 남자는 담요를 가져와 제 몸에 덮어줬습니다. 일단 항구로 가야 한다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남자는 엔진을 켜며 어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유람선은 이미 멀리 가버렸어요. 불빛만 희미하게 보일 뿐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유람선은 어떻게 됐냐고 물었어요. 저 배 말하는 기요? 벌써 멀리 갔지? 내가 우연히 그물 걷다가 당신 보고 놀래서 건진 기라. 근디 저 배에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 혹시 어찌 된 기요? 남자의 말에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민석 씨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구나. 저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둔 거구나.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남자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배를 몰았어요. 어선은 작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고 물었더니 남자는 울릉도 근처 작은 섬이라고 했습니다. 사람 많이 없고 조용한 곳이라고. 일어설 수 있겠소? 남자는 어선을 정박시키고 저를 부축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남자가 제 팔을 잡아줬습니다. 내가 아는 민박집이 있는디 거 가서 쉬이소. 주인 아지매가 좋은 사람이제. 일단 몸 따뜻하게 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지. 남자는 저를 천천히 이끌었어요. 작은 언덕을 올라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섬은 정말 조용했어요. 가로등도 몇 개 없고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걸어 작은 집 앞에 도착했어요. 남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불이 켜지고 문이 열렸어요.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철수 씨라며 이 밤중에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남자는 급한 일이라며 이분을 좀 재워달라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젖었다며 놀라는 목소리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바다에 빠진 걸 건졌다며 일단 따뜻하게 해달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방이었어요. 아랫목에 온돌이 켜져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옷장에서 수건과 옷을 꺼내주며 옷을 갈아입으라고 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괜찮다며 일단 몸부터 녹이라고 했어요. 아주머니는 방을 나갔고 저는 젖은 옷을 벗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창백한 얼굴, 젖은 머리, 떨리는 몸.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제 눈빛이었어요. 텅 빈 눈빛.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눈빛. 저는 옷을 갈아입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워서였습니다. 아주머니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생강차라며 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를 받았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바다에 밀었어요. 아주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하냐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남편이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 갑판에서 있었던 일, 민석 씨가 저를 밀었던 순간, 그리고 그 비열한 표정과 잘 가라는 말. 저를 내려다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객실로 들어갔던 그 모습. 아주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럼 지금 남편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있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이건 살인 미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급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증거가 없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남편은 사고라고 할 거예요. 저는 알고 싶어요.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모든 진실을. 아주머니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복수하려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그리고 벌을 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며 제가 살아있다는 걸 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조심하라고, 한 번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니 또 시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민박집 방에 혼자 누워 있었어요.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제가 바다에 빠졌던 순간이 떠올랐어요. 민석 씨의 얼굴, 그 차가운 눈빛, 그 비열한 표정. 저를 밀고 나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던 그 모습.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오래오래 울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사랑했던 사람이 저를 죽이려 했어요.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늙어가기로 했던 사람이 용서 못한다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진실을 밝힐 거예요. 민석 씨가 왜 저를 죽이려 했는지, 누가 공범인지, 그리고 그들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모든 걸 밝혀내고 벌을 받게 할 거예요. 반드시. 다음 날 아침, 민박집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어요. 일어났냐며 나와서 이것 좀 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니 TV가 켜져 있었어요. 지역 뉴스였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민석 씨가 나왔습니다. 아나운서는 어젯밤 울릉도행 유람선에서 50대 여성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어요. 실종자는 박순희 씨, 55세로 남편과 함께 여행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화면 속 민석 씨는 혜경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 연기라는 걸. 순이야. 어디 있어? 제발 살아있어. 민석 씨는 카메라 앞에서 울먹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연기 잘한다고, 정말 잘한다고 중얼거렸어요. 그때 화면 뒤편에 한 여자가 보였어요. 선글라스를 벗은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석 씨의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불안해하지도 않고 그저 관찰하듯 서 있었습니다. 그 냉정한 표정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마치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아주머니는 TV를 가리키며 저 여자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갸웃하며 가족인가 보다고 했어요. 가족이 아니에요. 저 여자가 공범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 여자가 민석 씨의 내연녀이고 같이 저를 죽이려고 한 사람이라고.
아주머니는 어떻게 아냐고 물었어요. 유람선에서 봤다고 저 여자가 민석 씨랑 눈빛 주고받는 거를, 그리고 제가 떨어질 때 같이 서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증거를 찾아야겠다며 철수 씨한테 부탁해보자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고 아는 사람도 많다고 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최철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에 정말 고마웠다고 인사했더니 철수 씨는 괜찮다며 몸은 좀 어떠냐고 물었어요. 많이 나아졌다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지. 근데 TV 보고 깜짝 놀랐어라. 당신이 실종됐다고 나오던데. 철수 씨는 TV를 가리켰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죽인 줄 알고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말로 남편이 일부러 민기요? 네, 확실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게. 당신 남편이 왜 그랬는지, 누가 공범인지 증거 찾는 거 도와드릴 기라. 정말요? 왜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아니지.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한 건디 그냥 넘어갈 수 없지. 게다가 내가 이 바다에서 30년을 살았어라. 사람이 실수로 빠지는 건지 밀려서 빠지는 건지 구별할 수 있지. 당신은 분명 누군가한테 당한 기라. 내가 봤으니까. 철수 씨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진심으로 고맙다고 했어요. 철수 씨는 울지 말라며 이제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날부터 저와 철수 씨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유람선 회사를 찾아갔어요. 철수 씨는 이 지역에서 오래 산 사람이라 유람선 직원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인사하며 웬일이냐고 물었어요. 철수 씨는 어제 사고 있었다며 여자분이 실종됐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맞다며 남편분이 완전 난리였다고, 눈물 펑펑 쏟으셨다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거짓 눈물이었을 텐데. 그때 CCTV 영상 있지? 직원은 있긴 한데 해경에서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조사한다고 가져갔다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민석 씨가 이미 손을 쓴 건 아닐까? 영상을 없앤 건 아닐까? 하지만 철수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카메라는 없나? 보조 카메라 같은 거? 직원은 그거냐며 있긴 한데 테스트용이라 화질이 별로라고 했어요. 그리고 각도도 이상해서 갑판 일부만 찍힌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는 괜찮다며 그거라도 볼 수 있냐고 물었어요. 직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며 사무실로 들어간 직원은 USB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거라며 건네주면서 근데 이거 왜 필요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철수 씨는 나중에 설명해 주겠다며 고맙다고 했어요. 우리는 민박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흑백이고 화질도 좋지 않았지만 갑판의 일부가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봤어요. 시간이 흐르고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민석 씨가 나타났어요.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뒤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선글라스 낀 여자, 이지연이었습니다. 그녀는 멀찍이 떨어져서 민석 씨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민석 씨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잠깐, 아주 짧게, 하지만 분명하게. 민석 씨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민석 씨가 저를 난간 쪽으로 이끄는 순간 이지연은 주변을 살피며 사람들이 오지 않는지 확인했어요. 마치 망을 보는 것처럼. 저거 봐요. 저 여자가 공범이라니까요.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철수 씨도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이상하다며 저 여자가 왜 저러고 있는 거냐고 중얼거렸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민석 씨가 제 등을 미는 장면. 각도가 좋지 않아 정확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민석 씨의 팔이 뻗어나가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바다로 떨어지는 순간 민석 씨는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옆에 이지연이 다가와 민석 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두 사람은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객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급하게 당황한 기색도 없이 마치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이 영상이면 증거가 되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글쎄제, 각도가 애매하고 화질도 안 좋아서 변호사를 만나봐야 할 것 같제. 변호사요? 그래, 내가 아는 분이 있는디. 정의로운 분이제. 한번 상담해봅시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포항에 있는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철수 씨가 미리 연락해둔 터라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50대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안경을 쓰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은 김미정이라며 철수 씨한테 얘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앉으라며 편하게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여행을 떠나게 된 경위, 민석 씨의 이상한 행동들, 갑판에서 있었던 일, 바다에 떨어졌던 순간 철수 씨가 구해준 것, 그리고 뉴스에서 본 저 여자. 김미정 변호사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상을 좀 보겠다고 했습니다. 철수 씨가 USB를 건넸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노트북에 영상을 재생하고 자세히 봤어요. 한참을 본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상황 증거로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과 저 여자가 공모한 정황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고 변호사가 사고라고 주장하면 반박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동기라고 왜 남편이 저를 죽이려 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동기. 왜 민석 씨는 나를 죽이려 했을까?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자식도 둘이나 있는데, 그때 김미정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보험 들어놓은 거 있냐고. 생명보험이나 여행자 보험 같은 거 말이에요. 저는 갑자기 떠올랐어요. 여행 오기 전에 민석 씨가 말했던 것. 있어요. 여행 오기 전에 남편이 여행자 보험 들었어요. 김미정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수령인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남편이 알아서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는 주민등록번호를 불렀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컴퓨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였어요. 얼마 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왔다고 했습니다. 뭐가 나왔냐고 물었더니 여행 출발 일주일 전에 여행자 보험이 가입됐다고 했어요. 금액은 5억이라고 했습니다. 5억이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수령이는 김미정 변호사는 화면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수령인 1 강민석 50%, 수령인 2 이지연 50%.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이게 뭐냐고, 이게 도대체 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이 수령인을 2명으로 나눠놨다고 했어요. 강민석 씨와 이지연 씨가 각각 2억 5천씩 받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철수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박씨, 괜찮소? 5억. 5억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던 거네요.
그리고 저 여자랑 나눠 가지려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고작 2억 5천에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울음이 터졌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조용히 기다려줬어요. 한참 후 저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저 사람들을 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라고 했어요. 저는 정의를 찾는 거라고 김미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정의를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일단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계속 숨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증거를 더 모으겠다고 했어요. 어떤 증거냐고 물었더니 남편과 이지연 씨의 관계를 증명할 증거, 보험 외에 다른 동기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증거를 찾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몸조리하라고, 그리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 누가 저를 보면 계획이 다 틀어진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지금은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식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얼마나 걱정하고 있을까? 얼마나 슬퍼하고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참아야 했어요. 진실을 밝힐 때까지. 그날부터 김미정 변호사와 철수 씨는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어요. 저는 민박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누구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어요. 매일 창문 너머로 바다만 바라봤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바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증명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미정 변호사가 민박집을 찾아왔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뭔가 찾았냐고 급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했어요. 김미정 변호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두꺼운 서류였습니다. 남편 회사를 조사했다고 했어요. 강민석 씨는 현재 회사가 부도 직전이라고 했습니다. 빚이 10억이 넘는다고, 은행 대출, 사채, 거래처 미지급금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걸 숨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줄 몰랐다고 민석 씨가 한마디도 안 했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제가 알면 문제가 되니까 그랬을 거라고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 이지연에 대한 정보도 있다고 했어요. 회사 이사 맞다고 3년 전에 입사했고 입사하자마자 남편이랑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불륜 관계냐고 물었어요. 네, 증거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사진 몇 장을 보여줬습니다. 민석 씨와 이지연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며 속이 뒤집혔어요. 이 사진들은 어디서 구했냐고 물었습니다. 사람을 고용했다고 했어요. 남편을 미행하게 했다고 그랬더니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지연 씨를 만나더라고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저는 집에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민석 씨는 저 여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호텔 체크인 기록도 나왔다고 했어요. 울릉도 여행 당일 이지연 씨가 같은 유람선을 탔고 울릉도 도착 후 같은 호텔 2인실로 체크인했다고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호텔 영수증을 보여줬습니다. 객실 번호, 투숙객 이름, 체크인 시간까지 모두 적혀 있었어요. 저를 죽이고 바로 호텔에 들어간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해경에 신고했다고, 계획적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어요. 이 사람들, 제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동안 호텔에서 뭘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마 축하했을 거라고, 계획이 성공했다고 했어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 사람들을 꼭 벌받게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럴 거라고 보장한다고 김미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근데 더 있다고 했어요. 더 있냐고 물었습니다. 회사 장부를 분석했는데 이지연 씨가 회사 돈을 횡령했다고 했어요. 3년 동안 약 5억 정도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 짜고 회사 돈을 빼돌린 거라고, 근데 그게 들통날 위기에 처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더 급했던 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맞다고, 회사 부도에, 횡령 발각 위기에, 사채 독촉까지, 그래서 저를 없애고 보험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민석 씨와 이지연은 보험금을 노리고 저를 죽이려 한 거예요. 회사 빚도 갚고 횡령도 덮고 둘이 도망갈 돈도 만들려고.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물었습니다. 해경과 경찰에 자료를 넘겼다고 했어요. 보험 가입 내역, 호텔 기록, 불륜 증거, 횡령 증거까지. 그리고 제가 직접 나설 때가 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나서냐고 물었어요. 네, 제가 살아있다는 걸 밝혀야 한다고 했어요. 그게 가장 큰 증거니까 살인 미수범들 앞에 피해자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민석 씨 앞에 다시 나타날 때 언제 하면 되냐고 물었어요. 내일이라고 했습니다. 해경에서 강민석 씨를 소환한다고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라고 했어요. 그때 제가 나타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지연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함께 소환될 거라고, 공동 수령인이니까 당연히 온다고 했어요.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민석 씨를 다시 보게 됩니다. 저를 죽이려 한 그 사람을, 30년을 함께 산 그 사람을, 어떤 표정을 지을까? 어떤 말을 할까? 변명을 할까? 아니면 인정할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김미정 변호사, 철수 씨와 함께 해경 사무실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김미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떨지 말라고, 제가 피해자라고,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어요. 네, 안다고 대답했지만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지? 우리가 옆에 있은 게. 철수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해경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김미정 변호사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저와 철수 씨는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얼마 후 김미정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준비됐다고, 강민석 씨와 이지연 씨가 조사실에 있다고 했어요. 둘 다 있냐고 물었습니다. 네, 같이 소환됐다고 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가자고 말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조사실 안에는 민석 씨와 이지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지친 얼굴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지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이 열리는 소리에 둘 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어요. 그 순간 민석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벌어지고 온몸이 굳어졌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이지연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빨리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순이야. 민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민석 씨 앞으로 걸어갔어요. 왜 못 볼 거라도 본 거예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바다에 빠졌잖아. 실망했어요? 제가 죽었을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서?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민석 씨는 일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해경 조사관이 제지했습니다. 앉아 계시라고 했어요. 민석 씨는 다시 앉았어요. 이지연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해경 조사관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순희 씨 맞냐고,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어떻게 구조됐냐고 물었어요. 어부분이 저를 구해줬다고 대답했습니다. 철수 씨를 가리켰어요. 그렇다며, 그럼 이제 당시 상황에 대해 말씀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남편이 저를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니야. 사고였어. 파도가 세서 내가 미끄러진 거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제 등을 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잘 가라고. 아니라니까. 증거가 있어요. 김미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유람선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민석 씨가 제 등을 미는 장면, 이지연이 주변을 살피는 장면, 제가 바다로 떨어지는 장면, 둘이 조용히 객실로 들어가는 장면, 모든 게 명확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민석 씨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정 변호사는 보험 가입 내역을 펼쳤습니다. 여행 일주일 전에 가입된 5억짜리 여행자 보험. 수령인은 강민석 씨와 이지연 씨. 각각 2억 5천씩. 이것도 우연이냐고 물었습니다. 호텔 체크인 기록도 보여줬어요. 제가 실종된 날 밤 그들은 같은 호텔 방을 썼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습니다. 민석 씨는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이지연은 끝까지 침묵했습니다. 인정하라고 강민석 씨는 부인을 죽이려 했다고 해경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한참 후 민석 씨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순이야.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하다는 말로 끝이에요?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회사가 망했어. 빚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민석 씨는 이지연을 쳐다봤어요. 지연이가 우리 도망가야 한다고. 새 출발하자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입 닥쳐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지연아, 이제 끝이야. 다 들켰어. 당신이 먼저 하자고 했잖아요. 저 여자만 없어지면 우리 자유로워진다고. 뭐라고? 내가 계획한 거잖아. 둘이 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허탈했습니다. 이게 사랑이었을까? 서로를 지키지도 않고 서로를 팔아넘기는 게. 해경 조사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지연 씨도 공범이냐고 물었어요. 이지연은 아니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며 김미정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휴대폰 문자 기록이었어요. 민석 씨와 이지연이 주고받은 문자. 문자 내용이 하나씩 공개됐습니다. 오빠 내일이에요. 드디어 저 여자가 사라져요. 우리 계획대로만 하면 돼. 긴장하지 마. 순이만 없으면 우리 둘이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5억이면 충분하죠. 그래, 빚도 다 갚고 우리 도망갈 수 있어. 내일이면 자유야. 사랑해요, 오빠. 당신과 나 이제 아무도 방해할 수 없어요. 나도 사랑해. 순이만 사라지면 모든 게 해결돼. 이지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이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니라고, 통신사에서 정식으로 받은 기록이라고 김미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게다가 이지연 씨,
당신 회사 돈 횡령한 것도 다 나왔어요. 3년 동안 5억. 그게 들통날까봐 더 급했던 거 아니에요? 이지연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석 씨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다 지연이 계획이었어요. 저는 그냥 따라한 것뿐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먼저 부인을 죽이고 싶다고 했잖아요. 내가 언제? 작년 겨울에 술 마시고 집에 가기 싫다고 순희 씨만 없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어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끌어내리려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해경 조사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다며 두 분 모두 살인 미수와 보험 사기 혐의로 송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피해자예요. 이지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경찰이 들어와 두 사람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차가운 금속 소리가 조사실에 울렸어요. 민석 씨는 저를 쳐다봤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용서는 없어요. 당신은 저를 죽이려 했어요. 그게 끝이에요. 제발. 우리 애들 생각해서라도. 애들이요? 애들한테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말해야겠네요. 민석 씨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지연은 끝까지 화난 표정이었어요. 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바다에서 죽었어야 했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경찰이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민석 씨는 뒤를 돌아보며 계속 미안하다고 외쳤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조사실 문이 닫혔어요. 김미정 변호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끝난 거냐고 물었습니다. 재판은 남았지만 증거가 확실해서 유죄 판결 받을 거라고 했어요. 최소 10년은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를 죽이려 했던 그 바다. 하지만 이제는 평온해 보였어요. 철수 씨가 다가왔습니다. 박 씨, 이제 어찌할기요? 집으로 돌아가야죠. 애들도 봐야 하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정말 고마워요. 두 분 없었으면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못했을 거예요. 당연한 일 했을 뿐이지. 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김미정 변호사도 미소 지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현관 앞에 섰을 때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하지만 이제는 낯설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어요. 민석 씨가 없으니 더 조용했습니다.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소파, TV, 식탁,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녁에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큰아들과 작은딸이었습니다. 엄마라며 울면서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살아있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미안하다고 걱정 많이 했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어요. 아빠가 정말 그런 거냐고. 그래.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했어. 딸이 울먹였습니다. 돈 때문이야.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다른 여자가 있었어. 아이들은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냐고 딸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잘못한 거 없어. 아빠가 잘못한 거야. 저는 아이들을 안았어요. 엄마는 괜찮아. 살아있잖아. 그리고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할 거야. 아이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 진실을 밝혔다는 뿌듯함, 그리고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 몇 달 후 재판이 열렸어요. 민석 씨와 이지연은 살인 미수, 보험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섰어요. 판사 앞에서 모든 진실을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이지연은 화난 표정이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강민석 징역 12년, 이지연 징역 10년. 법정이 술렁였어요. 민석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지연은 소리쳤어요. 불공평하다고, 자기는 강요당한 거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어요. 밖에서 김미정 변호사와 철수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안았어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이제 박 씨 인생을 사세요. 저는 법원을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그날 이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에 손님들은 제 이야기를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때 죽을 뻔했지만 살아남았다고, 그리고 이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어느 날 철수 씨가 카페를 찾아왔어요. 박 씨, 잘 지내는가? 네, 철수 씨. 덕분에 잘 살고 있어요. 다행이지. 커피 한 잔 주이소. 저는 커피를 내려드렸습니다. 철수 씨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바다가 참 평화롭제. 그죠? 예전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왜 안 무서운가? 바다가 저를 살려줬거든요. 죽일 수도 있었지만 살려줬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철수 씨도 웃었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였어요.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카페 밖으로 나가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출렁이고 바람이 불고 갈매기가 날았습니다. 모든 게 평온했어요. 제 마음도 평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으니까. 진실을 밝혔으니까. 새로 시작했으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짠내가 났지만 상쾌했습니다. 잘 가, 과거여. 이제 나는 자유야. 저는 작게 웃으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향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아픔,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히면 정의는 반드시 당신 편이 됩니다. 힘든 순간에도 끝까지 버티세요.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 승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세요.